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집중력의 배신입니다. 원치 않는 집중을 끊어내는 몰입혁명. 한덕현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결과가 없는 집중력은 충동일 뿐이다. 중독의 덫을 빠져나와 몰입의 세계로 나아갈 자기혁명 심리학. 첫 페이지, 책의 겉표지에 있는 이 첫 구절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결과가 없는 집중력은 충동일 뿐이다. 집중력이 충동이라는 이런 비유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집중력은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고 있는지. 다들 공부나 업무를 볼 때 혹은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잘 못해서 주변에서 집중하라는 핀잔을 좀 많이 듣고는 했는데, 자,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1부. 선 넘는 중독, 선 긋는 몰입. 선을 기준으로 선을 넘으면 중독이고, 그 선을 지키는 순간에는 몰입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벌써부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자, 1장. 가깝고도 먼 중독과 몰입 사이. 중독과 몰입의 이해. 중독의 세 가지 조건. 일상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중독이라는 덫. 당신의 인상을 결정하는 현저성. 2장.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회. 싫어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도 능력이다? 전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 집중력에는 있지만 충동성에는 없는 것. 이 책은 집중과 충동, 그리고 몰입, 이것들, 그리고 또 뭐 있죠? 중독. 이것들을 좀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쾌락을 부정하는 사회. 온전한 몰입을 결정짓는 능동성. 3장. 스스로 발견하는 진정한 재미를 찾아서. 능동적인 재미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우울한 페인에서 탈출하기. 두 번째, 게으른 페인에서 탈출하기. 세 번째, 충동성 페인에서 탈출하기. 4장. 안정과 불안이 롤러코스터. 15초짜리 집중력을 권하는 사회. 이거는 요새 굉장히 짧은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15초짜리 집중력.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게 시작되니까 그 새로운 시점에서 또 15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게임에 빠졌다는 착각. 인정욕구. 문제는 방향성이다. 2부. 나를 물들게 하지 않는 뇌 사용법. 1장. 지성의 우물, 전두엽. 마약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요새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저는 마약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물론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혐오하는 수준입니다. 언젠가 주변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되지만, 만약 당장 내일 죽는다면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궁금하잖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마약은 사람이 스스로 사람이 아니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약간 짐승처럼 살겠다라는 결정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사람이고 싶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약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전두엽. 오,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맞다니까요. 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을 마약이 망가뜨린다는 거죠. 맞나? 지금 1장의 제목이 지성의 우물 전두엽, 밑에 소제목이 마약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 다음에 전두엽이 나왔으니까 마약이 이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전두엽을 잘 보호해야죠. 아껴줘야죠. 전두엽. 당신을 속이는 안와 전두엽. 또 전두엽 중에서도 부위가 있나 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전두엽이 있네요. 2장 프로게이머와 페인 사이, 그리고 도파민. 요새 도파민 뭐 터진다, 도파민 뭐 천국, 뭐 도파민 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도파민도 중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파민에 관한 오래된 오해. 게임은 마약이 아니다. 게임 페인이 절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는 이유. 이제 앞으로 부모님들께 나 프로게이머 될 거야 하면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왜 안 되는지, 게임 페인들은 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는지 이 책에서 딱 확인을 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담겨있는 장을 보게 되면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하고 있는 행위들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좋은 결과를 이뤄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속하는 뇌, 감속하는 뇌. 3장 뇌는 복잡한 것을 좋아할까? 간단한 것을 좋아할까? 뇌는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 간단한 것을 좋아하네요. 중독과 몰입을 가르치는 중독과 몰입을 가르는 자극 추구. 나의 뇌와 잘 지내는 법. 뇌 용량의 한계를 넘어 멀티태스킹으로. 4장 다시 집중력.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작업 기억력이 좋다. 당신의 뇌를 최적화하는 법. 충동성이 가지고 있는 엔진에 집중하기. 3부 중독 어디까지가 병인가. 1장 선량한 중독의 조건들. 우리는 중독의 인과관계를 모른다. 중독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공존질환. 도박 중독을 막아주는 방어벽, 웹 보드게임. 2장 우리는 우울증을 오해하고 있다. 요새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울증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장에서 다뤄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감정의 분화가 태화되다. 나도 우울증일까? 우울증의 두 가지 얼굴. 3장 집중력에 대한 불안. ADHD. 혹시 나도?의 대표적인 질환. 우리가 ADHD에 대해 몰랐던 것들. ADHD의 두 갈래.
부주의형과 과잉 행동형, 단순 집중력과 복잡 주의력, 어떻게 다를까? ADHD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4장, 집중력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문턱.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 반응성 애착장애,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회 불안장애. 스토리텔링이 없다면 도박이다. 4부, 몰입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1장, 공부를 게임처럼 할 수 있다면. 도파민은 공부를 할 때도 분비된다. 게임이 나타나는 4가지 심리 요소. 뇌를 지루하게 만드는 결정적 차이. 공부 같은 게임의 가능성은 몇 %일까? 2장, 중독과 몰입의 균형 찾기. 프로세스 형태가 아니라 행렬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끊어내는 용기. 3장, 궁극적인 치료의 목적. 자존심 회복과 독립심.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독립.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 끌어올리기. 잃어버린 독립심을 되찾는 2가지 방법. 4장, 새로운 시대, 몰입의 재탄생. 쇼츠와 예체능, 그리고 인문학. 기능성 게임과 디지털 치료제. 주체적 삶을 만드는 능동적 생각의 시간. 마지막으로 주요 키워드 설명이 있습니다. 목차만 봤을 때도 굉장히 이 분량에 비해서 알찬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고 흥미도 돋는 오늘의 책 집중력의 배신, 이제 본문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누군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하고 물으면 나는 지체 없이 고래라고 답할 것이다. 성격이 조금이라도 깐깐한 사람이라면 이 답을 듣고 바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고래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고 가끔 물 위로 올라와 허파로 숨을 쉬며 알을 낳는 물고기와 달리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포유류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에 대한 정답은 아가미로 숨을 쉬고 알을 낳는 고래상어다. 물에 살면 다 물고기지 뭐 그렇게까지 구분해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물에 산다고 모두 물고기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다. 물에 사는 포유류인 고래는 해양학적, 진화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중요한 의미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래, 포유류의 진실이 지나친 일반화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며 대중에게 고래의 정체성에 대해 홍보한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자벨 아자니 주연의 프랑스 영화 중독된 사랑, 송승헌 임지연 주연의 영화 인간 중독을 보자.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어두운 내용과 부정적 결말을 예상한다. 사랑이라는 강력한 긍정적 단어가 같이 있어도 중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기에 그 단어의 선입견에 빠져드는 것이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큰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이유가 있다. 중독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들이고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노력하기 전보다 훨씬 못한, 소위 본전도 못 찾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처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본전을 훨씬 뛰어넘은 정신적 행위는 몰입이다. 중독과 몰입은 어떤 행위에 노력과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다는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극단의 다른 결과, 즉 본전 미만 대 본전 상회를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입과 중독은 같은 선상의 비슷한 현상이지만 조금만 엇나가면 부정적인 의미의 중독이 되고 조금만 운이 좋으면 몰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많은 일, 특히 막대한 시간을 들이면서 노력을 쏟아붓는 모든 행위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 하지만 중독과 몰입으로 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중독과 몰입은 같은 선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다른 류에 놓인 또 하나의 고래와 고래 상어가 아닐까 싶다. 고래가 해양학적, 진화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듯 몰입 역시 단순히 중독과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구분되어 우리 생활에서 더욱 보호받고 장려받고 홍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책에서는 중독과 몰입을 나란히 놓고 단순히 강도 혹은 정도만을 비교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차원에 두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했다. 몰입에서 중요한 개념인 도파민, 전두엽, 충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냈다. 물론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특정 호르몬이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중독 물질이고 적게 나온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도파민이 어떻게 분비되며 왜 전두엽이 활성화되는지, 나아가 무엇이 충동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다. 적어도 내가 쓰는 글만큼은 남들보다 1%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처세법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자기계발서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보다는 자신이 들인 노력의 본전도 찾지 못한 허망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허상을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을 찾으며 최소의 본전을 회복할 수 있는 소소한 위로 혹은 잔소리를 조금 써보고자 했다. 이 글을 통해 스스로 중독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위안을 얻으며 중독을 극복하고 몰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일 것이다. 2024년 6월 한덕현. 중독은 여행의 끝을 의미하지만 몰입은 여정의 시작이다. 1부. 선 넘는 중독, 선 긋는 몰입.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것은 집중력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집중력에 가깝다. 1장. 가깝고도 먼 중독과 몰입 사이. 중독과 몰입의 이해. 현대사회에서 중독은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과거에는 심각한 질병처럼 여겨지던 중독이란 표현을 이제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너 게임 중독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정 사물이나 행위에 깊이 빠지면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럼 없이 땡땡에 중독되었다 라고 이야기한다.
지나친 자신의 관심을 중독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해 표현하려는 현상이 만연해진 것이다. 대중매체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사랑 중독, 일 중독, 카페인 중독 등 가벼운 증상부터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중독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용어의 정의를 희석한다. 한편으로 누군가는 현대사회가 몰입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주변의 자극이 너무 많기에 자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되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산만하게 굴거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소위 도둑맞은 집중력이 사회 문제로까지 지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독과 몰입은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까? 중독과 몰입은 공통적으로 어떤 한 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독에는 특정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 혹은 의지가 포함되며 사용자가 이 물질에 대한 통제를 어려워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정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강한 충동에 휩싸여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몰입과는 구분된다. 반면 몰입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위의 잡념 그리고 방해물을 차단하고 원하는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다. 개념 비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독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몰입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물질이나 행위를 하는데 자타의 시선이 긍정적이라면 몰입, 부정적이라면 중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몰입과 중독의 완벽한 정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 둘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다.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은 충동성과 집중력이다. 이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공통점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성질이라는 점이다. 다만 충동성은 주변 상황이나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개의치 않고 게임을 한다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원이 발표 준비는 뒷전으로 미룬 채 놀러 간다면 이는 충동성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이어트를 선언하는 사람이 칼로리가 높은 도넛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섭취량, 운동 루틴 등을 계산해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먹지만 어떤 사람은 치팅데이가 아님에도 무계획적으로 먹거나 정량 이상으로 서너 개를 먹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행위들은 충동성에서 기인한다.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싶고 어딘가로 가고 싶고 어떤 것을 먹고 싶어 하는 모든 행위가 충동성과 관련이 있다. 반면 집중력은 어떤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한자리에 앉아서 또는 하나만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 몇 시간이 두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거나 연구원이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휴가도 가지 않고 실험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집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동성이나 집중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할 중독과 몰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중독의 세 가지 조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중독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충동성의 원인을 두고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중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중독을 진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첫 번째는 갈망이다. 갈망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섭취하고 싶은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정 목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른 행동이나 생각은 아예 들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는 내성이다.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거나 같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횟수와 양이 점점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달 전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적당히 취하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한 달 뒤에는 두 잔을 마셔야 취하게 되고 세 달 뒤에는 세 잔을, 5달 뒤에는 5잔을 마시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양을 마셔야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면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다. 전통적인 중독 개념에서 내성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단 증상이다. 금단 증상은 만성 중독자가 특정 물질의 섭취나 행위를 끊었을 때 일어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증상을 이야기한다. 금단 증상은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 또는 느낌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볍게는 불안, 불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식은땀이 나거나 헛것이 보이는 느낌, 심각하게는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처럼 환시나 환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 징후까지 보인다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이므로 중독과 금단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갈망, 내성, 금단 증상의 세 가지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무언가에 중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병리적인 중독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신과에 방문해 검증된 진단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일상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중독이라는 덫.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일상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있다. 이는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어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혹은 통학 준비를 하고 낮에는 일이나 학업처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 직업과 상황에 따라 다른 생활 방식을 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일상에 특정 패턴이 있다는 것만큼은 공통점일 것이다. 하지만 중독자들의 삶은 다르다. 그들의 일상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다. 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하루를 가상 상황으로 살펴보자.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느라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출근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기 일수다. 집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기는커녕 또다시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는 화를 내거나 심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가정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이처럼 중독자의 평범한 일상은 일과 가정 등 다각도로 무너져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상황이 점점 나빠질 뿐이어서 회복은 멀어지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와 함께 규칙성의 파괴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3에서 4개월간 일정하게 유지되던 체중이 지나친 음주 또는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인해 급격하게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평소 분당 60에서 70회로 규칙적이던 심박수가 갑자기 80에서 90회로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바이오 시그널, 즉 생물학적 신호가 규칙성을 잃어버리는 파괴가 일상생활의 파괴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변화 역시 중독으로 찾아오는 증상 가운데 하나다. 중독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 갈망 역시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성장을 추구하며 일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고 갈망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목표와 중독의 조건으로서의 갈망은 충동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된다. 아무런 목표나 의미 없이 갑자기 무언가 강렬히 하고 싶고 이 충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감정적 동요가 발생하는 상태가 충동적 갈망이다. 그래서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잠들기 전까지 술을 생각하고 눈을 뜨자마자 다시 술을 찾는 행위는 알코올 의존증, 즉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성도 따라온다. 앞서 중독의 한 요소로 언급한 내성은 이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계속해서 섭취하는 물질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술을 마시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시면 충분해, 이제 그만 마시고 쉬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시고도 같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만족에 도달하기까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양을 늘리며 술을 마신다면 내성이 있는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내성의 가장 특징적인 면 중 하나는 바로 수동적 성향이다. 흔히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술을 너무 마시고 싶은 마음에 능동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착각한다. 이 부분은 조금 신기하네요. 내가 스스로 마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내성 때문에 오히려 술에 끌려다니며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술을 마시는 셈이다. 만약 능동적 행위라면 언제든지 스스로 그만 하면서 음주를 멈출 수 있다. 쾌락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없이 마시다 보니 의존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동적 내성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따라온다. 그것은 바로 현저성이다. 당신의 인상을 결정하는 현저성. 현저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낯선 단어다. 영어로는 salience라고 하며 돌출, 특징, 중요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의 두드러진 특성이 한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각적으로 특별한 몇몇 자극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평범하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현저성이 높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회사원인 당신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렸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다음날 속이 부대끼고 머리도 깨질 듯 아프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도 지각하고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 평소의 생활 패턴이 모두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저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술만 봐도 정이 뚝 떨어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술에 대한 현저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반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도 술병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다시 술을 마시고 싶어 계속해서 술을 찾는 충동적 갈망이 나타난다. 현저성은 특정한 몇몇 물질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한 현저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전날 죽어라 공부하다 잠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또 설레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의 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술이나 마약 같은 물질은 일반적인 대상이나 사물보다 현저성을 크게 높인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마셨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물질이 주는 다행감, 그 물질을 주입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음에만 취해 그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저성은 수동적 내성, 충동적 갈망과도 이어지는 특성이다. 영국의 그림 작가 마틴 핸드포드가 그린 원리를 찾아라 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그림책이 있다. 다양한 인물들과 사물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 한 장의 그림 속에서 단 한 명의 원리를 찾는 이 책의 콘셉트가 재미있게도 현저성을 아주 잘 설명해준다. 그림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이 비슷한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있으므로 대부분 쉽게 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원리에 대한 현저성이 높은 사람은 그를 아주 쉽게 찾아낸다. 그만큼 본인이 갈망하는 존재에는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독의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충동성, 수동적 내성, 현저성까지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제를 바꿔 몰입의 한 가지 특성인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집중력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책 소개를 여기까지만 해드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목차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